2012년 9월 15일 성동경찰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한 남성과 그의 장모님이었는데요. 전날 출근한 아내분이 연락이 두절된 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날 오후 4시경까지 남편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그 후에 회사를 나서고부터 행적이 묘연해진 거죠. 또 이 아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휴대폰을 2대 사용했거든요. 근데 2대 모두 연락이 안 된다는 그 신고였습니다. 앞으로 이 아내분을 최 씨라고 할게요. 네. 최 씨라고 하고 이렇게 신고가 접수된 후 실종팀에서는 아내 최 씨를 찾기 위해서 최 씨의 휴대폰을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뜻밖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가족들 말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종팀에서는 그 최 씨랑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통화를 계속 시도하다가 통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자 메시지 뭐 보내잖아요. 괜찮냐 이렇게 보내면 그 최 씨가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 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오니까 오빠는 누구예요? 오빠는 남편분이요? 그렇죠.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남편. 오. 지금 그 형사가 보낸 그 네네. 문자가요. 인간적으로 읍소하듯이 보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저거는 담당 형사가 장난기 있게 보낸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심각합니다. 수사가 막 진행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더 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지금 별거 아니니 빨리 나오십시오.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를 저렇게 보내는 거는 가볍게. 정말 고참 형사들이 하는 거죠. 다 심리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 친정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셨죠. 우리 딸이 무슨 임신이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뭐 주변 인물을 이렇게 파악해봐도 다른 남자가 있다거나 내연의 관계가 있다나 그런 것까지는 크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자꾸 지날수록 그 실종팀에서도 이거 아무리 내도 단순가치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형사들이 그때 같이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라진 최 씨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네. 대표였죠. 네. 월 매출이 2억 원 상당의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더 의심할 만하죠. 최 씨의 그 재력이나 금전을 노린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본격적으로 사라진 최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네. 그 휴대폰 전원을 계속적으로 껐다 켰다 반복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어요. 그 위치를 보니까 종로, 강남 왔다 갔다 하면서 캐는데 저희가 그쪽을 다 수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동선이 누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행동이 특정할 수 없도록. 자, 근데 여기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최 씨가 실종 신고가 된 이후에 본인의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요. 9월 23일 20시 11분 죽집 수원 인계동에서 10,000원이 긁혔고요. 또 1시간 후죠. 거의 네일샵에서도 긁었고. 저녁 9시 9분에. 예, 9시 9분에. 9시 45분에 커피숍. 24일이죠. 24일 날 1시 3분에 커피숍. 24일 날 4시 21분에 스파. 5시 14분에 여성복 신발 매장에서 210만 원. 오, 210만 원. 네, 9월 24일 5시 30분 안경점에서 40만 원. 그래서 총 266만 2,700원이 이렇게 긁혔는데요. 지금 이 카드 내용만 보면 여자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추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24일 날 나 4시 21분에 스파를 갔잖아요. 네.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나와서 신발을 사러 갔다라는 게. 여성분들은 스파 가면 기본 2시간이에요. 네,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려요. 이동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서초동에서 반포에서 논현까지. 네, 반포에서 논현동까지 가려면 그러면 일부러 누가 최 씨가 갈 만한 곳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곧장 최 씨의 카드가 사용된 매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치. 기록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뭔가 있다. 네. 확신하셨다고 해요. 방문을 해보니 CCTV가 있는 매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부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일부러 CCTV 없는 매장만 노리고 거기서 저기 결제를 한 거죠. 생사를 빨리 확인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다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형사님들은 매장 주인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붙잡고 일일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요즘은 뭐 남성분들도 네일샵이라는 데 자주 가시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남성들이 네일샵 가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그 네일샵에 있는 종업원분들 확인해 보니까 남자가 다녀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카드가 쓰인 그 수원 인계동하고 반포동, 그다음에 논현동 동선에 있는 CCTV를 다 모두 따와갖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하다 보니까 그 같은 인상착의 남자가 지나간 게 이렇게 포착이 됐거든요. 어머. 와, 저렇게 사람 많이 저렇게 많은 이동하는데. 데서도. 모자 쓰고 화질도 안 좋은데 저거. 어우. 세 군데 공통적으로. 수원, 인계동, 서울 반포동 이런 동에 다 저 사람이 있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들이 다시 매장을 찾아갑니다. 네. 이 남자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스파 매장에서 네. 그 한 직원이 용의자 남자랑 대화를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 얘기가 사실은 내가 신사동에 있는 땡땡 스파를 오래 다녔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시설이 훨씬 좋더라.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장 그 신사동 땡땡 스파로 이제 가서 남성 회원 정보도 자기가 계속 다녔다고 하니까 네. 그걸 쭉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 회원 정보들을. 네. 그중에 모자 쓴 남자와 흡사한 남성을 하나 찾았죠. 자, 이제부터 그 남자를 강 씨라고 하겠습니다. 강 씨. 종가는 강도 종가도 있고 한 15번이 넘어요. 15번이요? 그리고 주소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거주지가 불명하고 그다음에 또 스파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할 때 그 등록된 휴대전화도 그 대포폰으로서 자기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씨 신원 정보를 통해서 통신사에 의뢰를 했더니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2대가 있더라고요. 지를 추적을 했는데 놀랄 만한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강 씨 휴대폰 위치가 수시로 바뀌고 껐다 켜졌다를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그 실종된 최 씨 그 피해자분이 휴대폰도 꺼졌다 켜졌다 아까 말씀 종로 강남 뭐 이렇게. 예, 그 시점하고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어머. 여기 뭔가 있다라는 이제 강한 확신이 섰죠. 자, 형사님들은 추적 끝에 강 씨의 거주지를 알아냅니다. 최 씨가 사라진 지 한 달여 만에 강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때 당시 그 강 씨를 체포하는 순간에도 자기가 안 했다는 듯이 이렇게 태연하게 굴었다고 해요. 그래요? 자, 우리 다 알고 왔어요. 최 씨 어디 있어요? 최 씨? 아니 그 여자가 날 신고한 거예요? 네. 아닌데 이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최 씨랑 무슨 사이인데? 그냥 제 고객이에요, 고객. 에? 아니 근데 선생님들, 지금 이거 영장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에? 근데 여기서 뜻밖의 단어잖아요. 고객이 뭐예요? 무슨 고객이라는 얘기죠? 당시 그 강 씨를 체포한 곳이 그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네. 오피스텔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심부름센터요? 네, 거기서 그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최 씨는 강 씨가 운영하던 그 심부름센터의 고객이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인 최 씨의 카드를 강 씨가 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객 카드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 자기 고객 그 여자가 피해자가 쓰라고 해서 쓴 거다 하면서 큰 소리 거꾸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님도 강 씨를 체포한 후에 계속 추궁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후 강 씨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최 씨한테 먼저 의뢰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남편 있잖아요, 김 씨.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그 자기 와이프 최 씨 그 뒷조사 좀 해달라고. 바람 피는 것 같다고. 나도 순간 욕심이 좀 나니까 내가 돈을 더블로 받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최 씨한테 말해버렸습니다. 예,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대가로 내가 돈을 좀 달라고 한 거고요. 예. 그 또 심부름센터 그 강 씨가
돈 욕심, 그걸 보고 돈 욕심이 나니까 양가를 거친 거예요. 그 여자한테 또 얘기를 해서 당신 남편이 나를 했으니 이걸 알고 있어라. 역으로. 예, 역으로. 그 대가로 이제 최 씨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네. 근데 당장 그 최 씨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줄 테니까 카드를 써라. 그래서 최 씨가? 최 씨가. 그래서 자기는 강 씨는 카드를 받아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쓰라고 준 카드의 내역이 그렇죠. 안 맞잖아요, 자기하고. 그러면 일시하고. 그렇지. 일부러 여자용으로 유장을 하고. 그렇죠. 맞아. 또 강 씨는 언변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언변이 상당히 좋고, 야 이거 얘는 그 보통이 아니구나. 틈이라도 모이면 얘는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실종된 최 씨와 남편. 지금 등장한 남편 김 씨 사이에 뭐가 그래도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부 사이에. 뭐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탐문을 좀 해봤거든요. 한 1년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얘기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안 좋았구나. 일반적으로 자기 처나 가족이 사라지면 거의 애가 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그럼요. 식물 망가지게 돼 전폐하죠. 식물 있는데. 전폐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차분해지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일단 강 씨의 진술을 확보한 형사님들은 남편 김 씨를 불렀습니다. 강 씨가 체포된 줄 모르는 김 씨는 이따만 해도 굉장히 덤덤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갖고 최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인 척 해가지고 잠깐 간을 보다 기습적으로 이 얘기를 했죠. 강 씨 체포했고 했던 걸 다 인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굴이 사색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말이 없던 남편은 네.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형사님. 제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강 씨에게 그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청부 살해를 의뢰했다고 말을 한 거죠. 그 대가로 거의 한 1억 3천 정도를 지급했다고. 신부름센터. 신분센터. 강 씨. 강 씨한테 그 모자 쓴 네. 소름이 돋았죠. 소름이 돋고 아 여자는 죽은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형사님들은 다시 강 씨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 김 씨한테 다 들었다. 최 씨 어떻게 됐냐? 지금 어딨냐? 근데 강 씨는 딱 잡았다는 거예요. 살인 청구를 받았다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명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도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청구는 받았지만 최 씨를 실제로 죽이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종자한테 최 씨한테 남양주 어디쯤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도 또 김 씨한테 1억 9천까지 늘어날 생각이니까 그때까지 나타나지 말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계속 바뀌어서 어디서 믿지는 않았거든 저희도. 믿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마치 약 올리듯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님 그 말로 하지 마시고 뭘 나한테 갖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체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긴급 체포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속은 이제 타죠.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48시간 지나면 이거 자격 못 받으면 결국 또 내보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최 씨를 찾기 위해서 당시 강 씨의 지난 행적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실종되고 얼마 후에 강 씨가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강 씨가 차량을 렌탈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렌트카 하면 그 도난이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GPS를 2개를 꽂잖아요. 네. 도난이나 뭐 위반납 이런 거에서 네. 다른 렌트카 똑같이 생각을 하고 2개를 꼽은 거예요. GPS 하나 더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렌트카 업체 사장한테 그 사장사정해서 겨우 GPS를 확보를 했어요. 맨 처음엔 거부를 냈죠. 그래서 사장사정해서 수사 기록으로 확보를 한 거죠. 그때 그 확인을 해보니까 9월 17일 새벽에 파주와 양주, 용주골 일대를 운행했던 기록이 쫙 나왔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외지고 산도 많고 인적도 드물고. 그러니까는 한 20분 정도에 정차했던 곳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 일대 사찰 유기하지 않았나. 주변을 이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안타깝게도 형사님들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온 산을 다 뒤졌는데 네. 근데 그때 한 형사님이 무서운 촉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차량에 나눠서 형사들이 나눠서 이제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실종팀 팀장님이신 분이 원래 형사도 오래 하셨고 촉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수색을 하고 다 있었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영장 시간 다 돼가고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 건 없고 속이 네. 타서 제가 되는 아 거지. 이거 풀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팀장님 갑자기 야 범석아 너 여기 잠깐 차 좀 세워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 여기는 시킨 장소가 아니었는데 왜 바빠 죽겠는데 여기 세우라는 거야. 근데 내리시더니 야 여기 10분만 하면 찾아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더군다나 이거 도로 옆으로는 밑에 뭐 계곡처럼 돼 있고 철조망쳐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철 부천다니면서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네. 하자니까 그 조금 막 수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범석아 빨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더니 시체 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패가 다 됐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 이게 그 피해자인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예 몰라요. 또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그 네. 현장에서 그 여자용 손목 시계가 나왔었거든요. 네. 유품 그 시계를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어. 내 딸이 만난 것 같다고. 이 결론은 다음 날 DNA 검사 결과 출시로 최종 확인됐고요. 자, 그래서 명확한 증거도 찾았겠다. 형사님들은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네. 다시 강 씨를 찾습니다. 야, 네가 이거 갖고 오라며 너 이거 봐라. 던졌죠. 그럼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딱 가더니 안 봐요. 부들부들 막 떨어요. 야, 너 이거 갖고 오라며 막 우리 힘들었어 막 이거 찾아봐 빨리 봐 네가 하나하나 꺼내주면서 일단 보여줬죠. 현장 사진을. 네. 그냥 그때 이제 완전 무너진 거죠. 인정하든가. 네, 이제 그때는 인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증거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네.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씨를 살해했습니다. 덮은 게 아니라요. 아유, 썩은 놈이네, 진짜. 이탈 좀 됐어요. 성부 이길래요. 던지니까 이쪽으로 전부 가려지더라고. 죽이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다들 그냥 착수나 걷어먹고 어차피 친구 안 하니까 이렇게 어머니들 진행하는 걸 엄마한테는 처음에 3천만 원 넣고 그냥 제가 후원했는데요. 그냥 가서 이런저런 필요가 되니까 돈 주셔버리고. 돈을 받고 사람을 죽였지만 네. 거기에 대해 주책감이나 증명이 전혀 없었어요. 현장 검증을 하는데도 타지는 않아요, 타에. 아, 강 씨가요? 네, 타지는 않아요. 또 문 열고 딱 버티면 이 굉장히 사람을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 남편은 이런 끔찍한 청탁을 왜 한 건지. 그 원래 그 아내가 시작한 렌트카 회사는 처음에는 남편 김 씨가 하던 거였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걸 접으려고 했던 것을 그 아내가 이어받은 거죠. 근데 아내가 그 사업 수단이 좋은가 봐요. 네. 뭐 차량 원래 5대로 시작을 했는데 외제차까지 포함해서 100대가 넘을 정도로 엄청 차량을 렌트를 했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남편 김 씨는 이제 강남 쪽에서 노래방을 서너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부인이 그 자기보다 수입이 훨씬 낮잖아요. 거기에 또 자기 또 렌트 사업 한다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고 하면서 이제 잦은 갈등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내 최 씨는 이제 위자료도 한 5, 6억 줄 테니 이혼해달라. 남편에게. 김씨 요구했고요. 위자료 한 4억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 이제 자료를 선금으로 받았어. 가족이 이제 아유. 남자 입장에서는 하기 싫고. 근데 이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또 안 됐어. 근데 나머지 이제 이용원 받고 자기는 이제 아내랑도 끝이고 또 양육권도 좀 뺏기고 갔고. 그러니까 모든 걸 잃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일하는 직원에게 강 씨를 소개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내를 죽여달라는 청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아내 최 씨가 강 씨를 만나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떡해요? 자기가 아는 카센터 사장이 있는데 계약을 하면 그 렌트카 이런 것을 수리를 싸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만나봐라. 살인했던 주차장도 저희가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CCTV가
없고 사각이더라고요. 한두. 건너편 건물에서 남편은 건너편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어. 자기 처가 그 차에 타는지 안 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살인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그 아내를 청부 살해한 사건 이런 것은 좀 기억에 많이 남죠. 아무래도 오래가고. 뭐 그래도 미제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죠. 그렇죠. 억울함은 풀어드렸으니까. 그 너무 그렇죠. 예. (2018년 8월 6일) 경찰서를 찾아온 한 남자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이 형사들 당직하고 있었는데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새파래가 뛰어왔어요. 지금 누가 나를 죽이러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파랗고 온 몸이 바들바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뭐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일자리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큰 돈을 벌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구직 사이트가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하더랍니다. 자기 엄마를 살해해주는 대가로 2억을 주겠다고. 저도 처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 몇 번이나 선배한테 여쭤봤는데요. 아들이 이제 어머니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청부 살인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뭐 너무 시작부터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 근데 이걸 천천히 풀어가기 위해서 날 살려주세요 라는 사람을 편에서 김 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살인을 의뢰한 아들을 박 씨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살인 청부를 받고 실제로 2번이나 범행을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못할 짓이다 싶어서 박 씨에게 가서 나 안 하겠다 했더니 너 이거 멈추면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선배님이 이거 진짜 심상치 않는 사건이다 판단하시고 살인 청부를 의뢰했다는 박 씨를 이제 불러 들었답니다. 그럼 그 박 씨가 순순히 경찰서로 왔어요? 태연하게 왔지요. 태연하게 와서 청부 살인 말도 안 된다. 팔짝 뛰더라니까요. 그래서 뭐야 이거 신고자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휴대폰을 우리가 쭉 보니까 휴대폰이 내역이 좀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 문제될 건 삭 지운 것처럼 연락이 뜨문 와 있는데 그래 이놈 뭐 감추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문자 내용을 다 봤지요. 딱 하나 그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울진경찰서 교통계 경장 누구누구입니다.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인데. 근데 이게 왜요? 그래 확인해 보니까 한 달 반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피해자가 박 씨 이거 아들 아버지요. 그래 전치 6주 진단이 났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되게 복잡한데 지금 되게 어지럽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 울진교통경찰계에서 빨리 뭐 아버지 진단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박 씨가 어머니 그 청부 살인도 노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피해를 당한 교통사고도 그냥 넘길 수 없죠. 그렇죠. 평범할 수 있는 문자지만 박 씨가 엄마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사님께서 본격적으로 해당 교통사고를 먼저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사고 낸 사람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 가해자를 알아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사는 최 씨란 사람이라요. 그 박 씨하고 최 씨하고 또 통화한 내역이 있어요. 통화를 쭉 했는데 좀 이상한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근데 사고 가해자랑 통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통화 시간이 사고 전이었어요. 직전이. 결정적인 건 박 씨가 최 씨한테
편의점에서 돈을 100만 원을 찾아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현금 100만 원을 주는 거. 이거 완전히 계획 범죄네요. 1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선수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둘이 이제 뭔가 공모를 하고 선수금을 준 거 아닌가. 모든 청구는 돈이 건너가야 실행이 돼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 게 제가 이 사건에서 제일 이상했던 점이 뭐냐면은 보통 사고 나면은 다친 사람을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바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다음 날 데려갔어요. 병원에 안 가면 뭐 119 신고를 하든지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보험회사 확인해봤더니 2천만 원 받아갔더라니까 아들이. 그래서 우리 안딩크 형사님께서 팀원을 싹 풀어서 박 씨를 확실히 검거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신고자 김 씨가 경찰서를 찾아오기 전날 아들 박 씨를 만났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아들 박 씨하고 그 신고자. 저 다리가 엉켜 있는 게 이제 박 씨와 김 씨고요. 김 씨는 더는 못한다. 나 겁이 나서 실패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아들은 여기서 그만두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 돌로 찍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너무 겁에 질리가. 그 옆에 따라가고 있는 여성이 한 분 보이시잖아요. 그 뒤에 한 분이 이렇게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그 박 씨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님 저 상태까지는 지금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처음부터 엄마하고 아들하고 공모를 한 겁니다. 심지어 엄마가 청부 살인 의뢰받은 그 김 씨한테 보험 정서까지 보여줍니다. 나를 죽여라? 예. 생명보험 6억 6천만 들어놨으니까 당신은 차로 나를 와서 치마된다. 나머지 내 아들 다 알아서 할 거다.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청부 시도 때는 어머니가 같이 예행 연습도 했답니다. 어머니가 밤에 우연히 교통사고 난 걸 위장하려고 아들 차를 이용해서 아들이 엄마는 어느 지점에 서 있어라. 너는 내가 전화가 출발하면 출발을 해라 100km로. 이렇게 한 3번이나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주행 방면에 서 있어야 되는 어머니가 반대 방면에 서 있었어. 건너편에. 예. 실제로 범행했을 때는 예, 실제로 보면 3번이나 연습을 했는데 실제 때는 엄마가 반대편에 계셨대요. 어머니가 이제 사고 예행 연습을 하고 자기가 이제 1시간 있으면 자기 죽잖아요. 서글프기도 하고 또 뭐 겁도 났겠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 장소 주변에 그 식당에 가서 막걸리 한 통을 다 마셨어요. 약속 장소로 온다고 왔는데 술이 취해서 반대 장소에 서 있었네요. 그런데 그래서 2차 범행을 하기로 하고 또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 자기 아버지 입원했는 병원 앞에 모텔을 빌려서 거기서 대기를 했지. 새벽에 이제 엄마가 병문안 오면 그때 그래서 두 번째로 범행을 하려고 아버지 문병을 오다가 어머니가 사고 나는 것을 꾸미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세 번째 시도를 하려고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으로? 두 번째 실패하고 이제 먼저 범행 장소를 잘 아는 어머니하고 아들이 먼저 가고 이 장소 좋은 데 있다. 빨리 온나 하니까 야는 전화 받고 겁이 나서 바로 이제 도망가서 우리한테 자수했는 거죠. 대체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걸 하려면 말리든지. 그 알고 보니까 그 애초에 그 아버지 사건도 엄마랑 같이 계획했다고 했어요. 엄마랑 같이. 예. 그 사고 당일에 그 아버지한테 그 전화를 걸어서 그 집 밖으로 불러낸 것도 어머니고요. 그 아버지 앞으로 사망 보험금이 그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역시나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버지가 원래 잘 살았어요. 건물주였는데 아들 이제 사업한다고
돈을 보태줬는데 건물도 다 팔고 그래서 사업이 실패도 하고 빚이 한 3억 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 와중에 또 아들이 재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고 지인들한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말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아버지부터 죽이자 해가. 그런데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 이래 되는 건 차라리 나를 죽이라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셨겠죠.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쁜 일에 그렇지. 이 나쁜 일에 내 목숨과 자식의 인생까지 이렇게 담보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한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사실. 처음 듣는 주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님부터 이제 이 사건 듣고 제일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제 아버지도 이 범행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사고 후에 그 아버지 바로 병원에 안 데려갔다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1차 사고를 내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면 아들하고 산 쪽에 있는 공터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2차 범행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지만 자식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안 했던 거지.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 교통사고 때 가해자하고 공모를 하면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내 약혼녀를 성폭행했다. 용서할 수 없다. 살인을 도와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뭐야. 첫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짜로 그 동기를 나름 주려고 했던 거지. 거짓말로. 거짓말로. 자, 그렇게 2달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모자는 존속 살해 미수와 촉탁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징역 8년, 어머니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그럼 어떤 사건을 해결하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요, 범인의 정체부터 범행 수법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형사님들도 이렇게 지독한 사건은 처음이셨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초 밤 10시 30분경 112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 들어옵니다. 한 여성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했더니 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요. 엄마는 충격 때문인지 멍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혹시 좀 어떠셨나요? 발견 당시 아버지는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있었는데 이불에 피가 묻어 있었고요. 이불을 들춰보니까 바닥에도 피가 흥건했습니다. 강도가 목적인데 피해자와 이제 뭐 싸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겨서 살해하게 되면 이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을 자기도 보기 싫으니까 덮어놓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시신을 살펴보니까 머리에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상처가 있었는데 이마 정중앙에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흉기로 찔린 상처가 6군데나 확인됐습니다. 까지도 왜 여러 번이나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강도가 아버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흉기를 막다가 생긴 방언이 발견됐고요. 온몸이 결박되어 있었는데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양손도 넥타이로 묶여 있었습니다. 목에도 넥타이가 칭칭 감겨 있었고요. 야, 이거 뭐야. 저 정도로 폭행에 칼로 여러 번 찔렀다면 굳이 결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검 결과를 보니까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복부와 머리의 상처는 대부분 빗 맞아서 치명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압은 이미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살인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버지 죽음이 어딘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딸은 그날 저녁 6시쯤에 귀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웬 남자가 움직이면 죽는다며 목에 칼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갑자기? 와, 칼을 갑자기 들이댔다고요? 그리고 바로 작은 방으로 끌려갔다고 했고요. 근데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얼굴에 수건을 덮여 있는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발도 꽁꽁 묶여 있었고요. 그런데 엄마의 상태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상태? 왜 엄마한테 뭐... 엄마가 미동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순간 엄마가 큰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곧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범인이 자신의 손발에 테이프를 칭칭 감더니 양말로 재갈을 물렸다고 했고요. 추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강도가 자신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씌우더니 돈이 어딨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 있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방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요.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이 도망을 간 건가 싶었는데 침대 쪽에서 누군가의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씌어진 담요를 확 벗겼다고 해요. 그럼 범인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였대요? 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깨어보니 조용해서 강도가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고 일단 양손을 힘껏 당겨서 결박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벗었는데 엄마 역시 생각지도 못한 걸 본 거죠. 눈앞에 결박당한 채 담요를 덮어 쓰고 있는 딸을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급히 딸을 풀어주고 남편이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안방으로 갔는데 그때 참변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범인이 한 명이고요. 혼자서 가족 셋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각각 다른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한 명씩 공격했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보통 프로파일링을 할 때 사건이 지금 여러 개가 복합되면 그중에 가장 목표로 했던 범죄가 무엇이냐를 먼저 분석을 해서 수사 방향을 설정을 하게 이들 됩니다. 얘기로는 딱히 주변에 원한 살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을 만큼 성실한 분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딸이 강도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강도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내가 전남 보성에서 왔는데 니네 아빠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서 복수하려고 왔거든? 내가 이 집을 찾는데 4개월이나 걸렸어. 알부자라고 소문났더라. 근데 금부치가 하나도 없네. 니네 엄마 죽이고 나랑 같이 살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맞아서.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전남 보성에서 왔다고 왜 얘기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지어낸 말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강도의 범행 동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복수도 있고 뭐 금품강치도 있고 딸까지 노렸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애초에 강도가 왜 왔을까? 아버지를 향한 복수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범행의 동기를 그걸로 부각시켜가지고 원한 관계로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딸이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에 와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범행은 원한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라는 진술을 자기 입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원한 관계로 보이게끔 하려고 했다면 아버지를 죽인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닌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네요. 또 엄마가 깨어났잖아요. 네. 엄마가 그 범인에 대해 뭘 보거나 들은 얘기는 없는 건가요? 엄마는 딱히 범인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강도가 위협을 했고 손발을 넥타이로 묶더니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남편분은 집에 안 계셨나 보네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 비명소리가 들렸고 뭐가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강도가 작은 방으로 들어와서 돈이 어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지만 설마 죽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진술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아내를 결박한 넥타이는 남편 것이었습니다. 안방 장롱에 있었고요. 남편이 쓰던 넥타이가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데요? 그게 왜 이상하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를 먼저 제압하고 안방에 아빠가 자고 있는 거 나중에 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넥타이가 원래 안방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엄마 결박을 어떻게 결박을 했느냐. 어떻게 했냐고.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강도가 침입한 후에 아내를 위협하고 제압하기까지 그 중간의 사이가 지금 비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결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넥타이는 뭐 안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방에서 꺼내왔을 때 안방에 이미 또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아내한테 강도가 작은 방까지 어떻게 끌고 갔냐 물었더니 자신을 안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범인이 설사 이렇게 안고 갔다고 해도 자신을 들고 갔다거나 들쳐 업었거나 뭐 메고 갔다거나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아서 갔다 이 말이 조금 수상하게 들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보통 범인들은 끌고 가지 않나요? 끌고 가죠.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안 당해서 지금은 100% 알 수 없겠지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억이 조금 잘못돼서 표현을 제대로 못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술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양손을 힘껏 당겨서 결박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슬쩍 손목을 봤는데 상흔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수상하다고 이거 했지만 말이 안 돼. 무턱대고 의심할 수는 없어서 일단 범인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강도의 DNA가 옷에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옷을 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한테 화를 버럭 내시는 겁니다. 화를 내요? 왜 화를 내? 아니 자기를 해친 사람들을 지금 잡아주겠다고 하는 도와주신 형사님들의 분들한테 화를 내는 거는 협조를 못 구할 망정 네. 무슨 왜 화를 내? 왜 이렇게 오래 조사하냐며 그만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옷을 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수사팀 입장에서는 간혹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큰 피해를 당하면 가족들이 공황 상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빨리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황 생각이 상태. 많이 드는 경우도 그런 있을 수 있다는 경우도 거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심쩍은 아내를 주시함과 동시에 형사님은 강도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딸이 작은 방으로 끌려갔을 때 얼핏 그 강도의 인상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순간 봤다고요? 네. 당시에는 복면을 하고 있어서 얼굴은 정확히 못 봤고요. 그 어두운 티셔츠를 입고 덩치가 큰 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아주 아찔한 상황에서도 기억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해주었네요. 범행 당일 집 주변 CCTV를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밤 9시경에 회색 상의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피해자 집에 있는 골목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큰 도로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걸 확인하고 남자가 타고 간 택시 기사님을 어렵게 찾아서 만났더니 부산역 근처에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택시비는 현금으로 냈고요. 그 이후 CCTV를 계속 추적해서 이동하는 걸 쭉 따라가 봤는데 자꾸 택시를 갈아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뒤를 쫓아서 확인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남자가 피해자 집 그 골목에서 나왔다면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집 주변 CCTV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낮 3시쯤에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얼굴까지 선명히 찍혀 있었고요. 저 남자가 나온 시간은 밤 9시라고 했는데 딸이 신고한 시간이 밤 10시 반이었어요.
갭이. 그렇다. 그렇죠. 1시간 반 정도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안 맞네. 저 남자가 범인이 아닐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안 맞는데. 강도가 도주한 시각을 딸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가 빠져나가고 무서워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고가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요. 이 남자의 얼굴을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아내의 진술이 수상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하다가 통화 내역을 뽑아봤는데요. 아내가 통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남자였습니다. 어? 야, 아는 사이라는 거야?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아신 거죠? 주민등록 사진과 CCTV 속 얼굴이 일치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지금부터 이 남자를 우리가 김 씨라고 부를게요. 김 씨. 김 씨는 40대였고 한때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아까 전에 그 사망한 그 남편분도 택시 운전하신다 그랬고 그 강도라는 사람은 너네 아빠 때문에 잘렸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쵸. 같은 택시 운행하네요. 저희가 김 씨를 쫓고 있을 때 실제로 무직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한때 그 동네에 살던 이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 살고 있고요. 네. 김 씨가 오래전에 이사를 갔더라고요. 알던 사이니까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공범인 결정적인 정황을 찾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3주 전부터 아내가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 전날 급격히 통화량이 늘었다가 이틀 후에 갑자기 그 번호가 해지됐습니다. 그 번호의 명의자를 확인했더니 김 씨의 누나였던 겁니다. 누나? 그럼 김 씨 누나가 아내가 알던 사이였나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일면식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김 씨 누나 명의의 번호를 확인했더니 전화가 3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 누나한테 확인했더니 그 해지된 번호는 동생이 잠깐만 쓰겠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김 씨와 아내가 살인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수사팀은 일단 김 씨부터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하던가요? 네, 자기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괴로웠다.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맨날 술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와 같이 일을 꾸민 것도 그것도 다 맞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공범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내를 윤 씨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던 바로 그때 상복을 입은 윤 씨가 형사님 앞에 나타납니다. 상복을 입고요? 네. 윤 씨와 가족들이 사망한 남편의 발인을 하러 이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 씨가 자꾸만 안절부절하더랍니다. 그래서 윤 씨 동생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참 머뭇대다가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합니다. 동생이 자수를 권유해서 경찰서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럼 혹시 윤 씨는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를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오니까 윤 씨가 입을 열었는데 김 씨와 짜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윤 씨가 거기 누워 있었잖아요, 작은 방에. 네. 딸한테 이 나쁜 놈이 몹쓸질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미동 없이 있었을 때 네.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어디까지 도대체? 계획을 했던 안 했던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윤 씨는요. 일단은 들어볼게요. 아직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김 씨가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면 딸도 성추행을 해야 경찰한테 의심을 안 받는다. 딸이 몇 시에 귀가할지 직접 확인했고 김 씨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겠지. 그것이 엄마가 얘기했다고요? 잠깐만, 엄마가 성추행을 하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너무 충격이다. 그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기절해 있었던 게 맞습니까? 다 듣고 있었다고 했어. 기절한 게 아니었던 거야. 기절한 게 아닌 거네. 기절한 척을 한 거지, 딸 앞에서. 아니 도대체 그 이 윤 씨는 남편을 죽여야 될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윤 씨는 김 씨가 먼저 죽이자고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지독하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휴지 한 장도 제대로 못 쓰게 하고 비누가 얼마나 달았는지 일일이 확인한 사람이었고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돈 문제로 싸웠는데 김 씨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을 죽여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까 택시 운전을 착실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김 씨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때 이해가 너무 안 되거든요. 김 씨가 윤 씨에게 5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주면 남편을 죽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며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나 이 여자 얘 윤 씨 뭔지 모르겠네. 저건 일단 윤 씨 주장인 거고 김 씨는 반대로 윤 씨가 시킨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서로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김 씨 말은 윤 씨가 자신의 남편이 들어둔 1억짜리 적금이 곧 만기되는데 그 전에 남편을 죽여주면 빚도 없애주고 남편 재산을 처분해서 사업 자금까지 대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김 씨가 잡히더라도 변호사 비용도 남은 식구들도 걱정하지 말라며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 스스로 입증은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문자로 주고받던 뭐 카톡이라든지. 네, 그 둘이서 자주 만난 것까지는 파악을 했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더 이상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살인 계획이 드러납니다. 조사하는 내내 둘 다 진짜 지독하다 싶었습니다. 김 씨 말에 따르면 윤 씨가 7개월 전부터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차로 치여서 죽여달라고 했고요. 김 씨가 거절하니까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택시 강도로 위장해서 죽여달라고 했답니다. 택시 강도. 두 번이나 윤 씨가 제안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미 7개월 전부터. 네, 맞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2번이나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윤 씨 남편의 택시에 타서 자기는 부동산 업자인데 땅을 보러 가야 한다. 20만 원 드릴 테니 거제도로 가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멀리 나갔는데 막상 죽이려 하니까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빨리 남편을 죽여달라 계속 재촉해서 6월 말에 또 시도했는데 그때도 같은 이유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6월 때 2차례나 시도하고 실패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살인의 목적이 계속 있네요. 지금 실패했는데도 그쵸. 계속해서 지금 살인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김 씨 말은 사건 전날 밤에 윤 씨에게 전화가 와서 남편이랑 싸웠는데 더는 못 살겠다. 남편이 내일 쉬니까 당장 죽여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을 죽이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면서 돈이 있는 위치도 미리 알려줬다고 했고요. 아니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 씨는 남편이 외출했다가 3시에 돌아온다는 윤 씨 연락을 받고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김 씨를 데리러 오더니 건물 2층으로 데려갔답니다. 거기가 빈집이었는데 김 씨에게 물과 바나나, 밥을 주고 3층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잠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그 간식을 챙겨준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2시간 후 아내가 조용히 2층으로 내려옵니다.
남편이 잠들었으니까 올라가자. 아내가 다 알려준 거네. 김 씨가 아내랑 같이 3층으로 올라갔더니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그래서 둔기로 남편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넥타이로 손발을 결박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김 씨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그 뒤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 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때 아내는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윤 씨는? 김 씨가 남편을 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방문을 잡고 있다가 남편이 쓰러지자 장롱에서 넥타이를 꺼내면 된다고 말해줬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김 씨가 아내 손발을 느슨하게 묶어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뒀다고 했고요. 화장실에 숨어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돈을 찾는 것처럼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윤 씨가 미리 알려준 장소에 있던 현금 240만 원과 딸의 지갑에서 7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247만 원. 그래서 그 돈을 본인이 전부 술 먹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범인들의 자백은 받았지만 살인을 입증하려면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 씨한테 범행 도구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듣고 저희도 아차 싶었습니다. 범행 도구를 담은 가방을 누나한테 주면서 바다에 던져 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나는 별 생각 없이 버렸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나한테 어디 버렸냐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다 한 곳을 다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저희도 막막했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잠수부를 내려보냈습니다. 아, 저렇게?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보입니다.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에 사용된 둔기입니다. 저기 그러면 며칠 만에 발견된 겁니까? 김 씨 누나가 버린 지 7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망치가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누나가 버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망치만 발견되고 나머지 것들은 떠내려가서 못 찾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은 강도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살인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도했다고 판단해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 윤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똑같이 가담했다고 봐서 김 씨는 징역 25년, 윤 씨는 1심 그대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심에서. 김 씨는 흥행이 오히려 낮아졌네요. 그렇죠. 윤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자수한 게 참작이 된 건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2심 당시 윤 씨 나이가 70세였거든요. 징역 15년이 사실상 종신형이라서 1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2009년 8월 서초서 강력팀 형사님들이 수상한 첩보 하나를 입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년 3개월 전에 성남에 살던 70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사망 원인이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1년 3개월 전에 돌아가셨으면은 그럼 2008년 한 5월경이네요. 그쵸? 시간이 꽤 지난 건데. 근데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사망한 할머니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사주한 것 같다는 첩보였습니다. 에이, 설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사주했다라고 한다면 분명 타살의 흔적이 있었을 거고 수사가 진행이 됐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1년 3개월이나 지나기도 했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첩보인가 싶은데요. 네. 제보자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면서 꼭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게 수십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철물점에 배추 장사까지 해서 평생을 차곡차곡 모아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한평생 모은 어머니 재산을 아들이 노렸던 것 같다는 겁니다. 어차피 또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니, 상속받잖아요. 어차피 상속받는데 네. 청부살인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에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아들한테 큰 돈이 생기니까 괜히 그 오해가 생겼던 거 아닐까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해도 갑자기 돌아가실 분은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던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슬픈 기색조차 없어서 동네 분들도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믿기진 않았지만 그냥 흘려넘길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단 알아보기로 했던 겁니다.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있었을까요? 일단 형사님들은 1년 3개월 전 성남에 사는 70대 할머니의 사망신고서를 모두 수집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분들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외아들이 실제로 있는 분을 찾아 나서는데요.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은 정황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럼 일단은 앞에 있는 상황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은 얘기네요. 사실이네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의 죽음에 아들이 정말로 개입한 것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떤 수로 확인을 하죠? 형사님들은 어머니의 사망 기록부터 살펴보는데요. 이 어머니의 사인은 병사로 처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하셨다는 건가? 아니요. 어머니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은 119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당시 출동 기록이 남아있어 신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 하루도 빠짐없이 노인정에 나오던 어머니가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동네 이웃이 집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 119에 신고했던 상황이더라고요. 문을 따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집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혹시 발견 당시에 어머니 상태에 대한 기록도 있었나요? 네,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상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 입안에서 떡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왜 병사로 처리된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당뇨를 앓으셨는데 사체 검안서 사망 신고서에 적힌 직접 사인이 당뇨성 혼수였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높아지거나 확 내려가서 쇼크 상태가 되는 건데 입안에 있던 떡을 드시다가 혼수가 온 걸로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당시 아들도 어머니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특별한 타살 흔적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거만이가 당뇨성 혼수로 판단하고 무검 없이 병사 처리를 했던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부터 거만이까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어머니의 죽음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상황 같거든요. 네. 보통 떡을 먹다가 사망했다고 하면 기도가 막혀서 기도 폐쇄 시 식사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부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처리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일혈점이라든지 질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보이지가 않았고 문도 잠겨 있었고 혼자 떡을 드시던 정황들이 있고 가족의 진술에서 심한 당뇨병을 앓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어 가지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상 더 나온 건 없었나요?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부검 없이 시신을 바로 화장한 상태라 이제 와서 정확한 사인을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없었고요.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을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요, 멀쩡하게 직업도 있고요. 네. 처자식도 있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에게는 좀 남다른 사연이 있더라고요.
남다른 사연이요? 그게 뭔데요? 김 씨가 알고 보니 갓난아기 때 철물점 앞에 버려졌던 업둥이였습니다. 마침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거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글쎄요, 뒤늦게라도 내가 업둥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그랬을까요? 가끔 뭐 보면 열심히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업둥이였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을 겪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마다 보약을 챙겨 먹이며 애지중지 키웠고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33년간 김 씨를 곁에서 뒷바라지 했다고 했습니다. 사과 한 알도 흠집 난 걸 살 정도로 돈을 아껴서 아들 대학 등록금에 사업 미천에 결혼할 때 아파트까지 마련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좀 첩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도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나 고민됐는데 결국 잘못된 정보였더라도 실체가 정확히 뭔지 알고 끝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소문이 진짜라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아들이 얻을 게 뭘까 생각해보니 아무리 봐도 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상속받은 유산에 수사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는 수십억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받은 걸로 확인이 됐을까요? 알고 보니 부동산, 현금, 보험금 등을 포함해 총 19억 원가량의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더라고요. 19억. 엄청 큰 돈을 받긴 했네요. 이 상속된 유산과 관련해서 수상한 정황이 없는지 알아보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점점 형사님들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김 씨가 상속받은 땅을 급처분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숨은 재산을 더 찾아볼 방법이 있는지 전문 변호사를 김 씨가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정황도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개인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써야 할 상황이었던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망 전후 김 씨의 은행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망 일주일 뒤 아들 김 씨의 계좌에서 1억이 출금됩니다. 출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현찰로 1억을 찾아요? 와. 유산이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큰 돈을 뺐었네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돈이 한 번 더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3천만 원이 누군가에게 이체가 됩니다. 한 번은 현금으로 1억을 찾고 한 번은 이체를 했고 왜 이렇게 방법도 달리하면서 뭘 했을까요? 설마. 같은 생각? 설마. 청부 대금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이. 우선 현금 1억 원의 사용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3천만 원이 이체된 계좌의 주인부터 추적했습니다. 근데 해당 계좌주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순간 뭔가 잘못 짚었나 싶더라고요. 왜죠? 그게 누구였는데요? 일산에 사는 60대 남성이었는데 전과가 있지도 않았고 살인 청부를 받기엔 나이도 너무 많은 데다 피해자나 그 아들과도 접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보셨을 텐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작년에 계좌로 들어온 3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돈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아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구나. 통장을. 청부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청부를 부탁받은 사람은 이 통장 주인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적사항은 바로 확인이 됐나요? 지금부터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받은 이 남자를 오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 오 씨는요, 당시 31살이었고요. 특수강도를 포함한 전과 3범이었다고 합니다. 좀 유력해지네. 그래서 형사님들은 어쩌면 오 씨가 청부살인을 의뢰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요. 당시의 거주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특수강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 청부 사업자가 아니란 얘기인데? 그죠? 수감 중에 잠깐 외출 나와서 청부살인을 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짓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있었던 거예요? 1년 전 복권을 수천만 원어치 샀는데 죄다 꽝이었고 한순간에 큰 돈을 날리자 복권을 샀던 가게로 칼을 들고 들어가 강도짓을 벌였던 겁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복권을 수천만 원을 사요? 그거부터가 너무 이상한데.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자기가 사놓고 그거 다 날렸다고 가게에 가서 칼까지 들고. 칼로. 아유 참. 근데 1년 전에 복권을 산 거면 그때는 교도소에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쵸. 복권을 수천만 원치 샀다는 거에 저는 이미 마음이 확 기울었습니다. 그거 아들 김 씨한테 받은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복권을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꽝 해서 복권 산 집에 가서 그렇게 해서 교도소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추정돼서 곧바로 오 씨를 접견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사망한 어머니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고 이분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죠.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반응을 보려고. 그렇죠. 사진을 이렇게 꺼내는데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들 김 씨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그럼 이 사람 아냐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모를 수 있다 쳐도 자기가 3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3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 김 씨 통장에서 자기 아버지 계좌로 3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까지 보여줬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돈이라고 잡아댔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돈이라고 다 얘기했다. 복권은 무슨 돈으로 샀냐고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책상에 올려둔 김 씨 어머니 사진을 힐끔힐끔 보는데 점점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6시간 동안 지루한 진실 게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오 씨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형사님,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요. 그 사진도 제발 치워주세요, 제발. 오 씨가 한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쯤인가? 진짜 뭐래도 안 되더라고요. 일 나가면 잘려, 돈은 돈대로 나가. 나도 폼 좀 내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본 거예요. 형사님도 아시려나? 범죄자 출소자의 쉼터라고? 거기 가보면 뭐 한탕하자, 큰 거 있다, 뭐 이런 게 수두룩하게 올라 있거든요. 걸리지는 말자 싶어서 자잘하게 소소하게 심부름거리만 연락을 쭉 돌렸는데 그 인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뭔 심부름인지는 만나서 얘기해 줄 테니까 선글라스를 꼭 쓰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람난 와이프 뒤나 밟으면 될라나 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겠냐고요. 자기 엄마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글쎄. 제가 돈만 아니면 진짜 그 짓 안 했을 겁니다. 다 그 아들놈이 시킨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김 씨였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여주면 1억을 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진짜 인간이네. 아니 그럼 아까 그 현금 1억 인출한 게 그 돈이 그 돈인가 보네. 아니 왜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준 어머니를, 엄마를 죽여달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아니 오 씨는 그걸 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돈이 너무 급한 상황이라 수락했답니다. 근데 자기도 이런 위험한 일은 처음이라 혼자서 도저히 자신 없어서
인터넷으로 또 다른 남자 한 명을 구했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아들 김 씨까지 세 사람이 함께 며칠간 어머니를 미행하며 살해 방법을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공범을 또 구한 거야? 뭐하는 거야? 천벌 받는다. 엄마를 죽이려고 미행할 때 자기가 막 너무너무 이상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그 생각을 못해? 자식이 있다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이 공범들도 그래. 거절해야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사실 이 세 사람의 첫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교통사고 위장사였다고 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매일 아침 같은 루트로 산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통사고인 척 어머니를 차로 쳐서 살해하기로 했다는 건데, 혹시 이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아들인 이 김 씨가 합의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김 씨는 미행까지만 동참했고 실제로 범행을 할 땐 오 씨와 공범 둘이서만 하도록 시켰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페달을 확 밟았는데 갑자기 차가 나가질 않았더랍니다. 어머. 그래서 첫 계획은 실패했다고 했고요. 한 번의 실패 후 집 안에서 살해하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아침 산책을 나간 새벽 4시경 오 씨와 공범은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고 했고요. 1시간 후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자 오 씨가 몸을 붙잡고 공범이 천천히 숨을 못 쉬게 질식사시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처리된 것이 숨을 못 쉬게 서서히 사망을 하게 되면 갑작스런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증거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자를 살해한 후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걸로 보이게 하기 위해 입에 떡을 밀어놓고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평소 떡을 좋아해 자주 먹는다며 손수 구해다 줬다는 겁니다. 떡을 아유 이놈아.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떡까지 구해다가 청부업자한테 갖다 줘요? 진짜 인간 X이네. 신고받았을 그 당시의 상황이 연결이 되네요.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갔으니까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쓰러지신 것처럼 보였겠죠. 아들은 뒤늦게 와서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쓰러졌다고 이야기했고. 네, 그렇게 어머니 장례까지 치른 후 아들이 약속한 대로 현금 1억 원을 주더랍니다. 근데 막상 받고 나니 일에 비해 보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추가로 돈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아버지 계좌로 받게 된 거라고 했고요. 아들은 바로 잡혔나요? 오 씨의 자백을 받아내자마자 단 몇 분 만에 아들이 체포됩니다. 오 씨가 처음에 아들 김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순간 사실 우리 최 형사님이 수사팀에다가 김 씨를 따라붙으라는 메시지를 몰래 보내놓은 겁니다. 뭔가 눈치채고 도주라도 하면 안 되니까. 여러 정황상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개입한 게 맞을 거란 심증은 확실한 상황이라 오 씨가 시인을 하자마자 아들 쪽에 잠복하고 있던 팀에 바로 전화를 걸어 아들 잡아라 했죠. 그러니까 1년 반이나 지났으니까 아들은 뭐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겠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충격적인 건 말이죠. 그 아들이 검거된 장소가 불법 사설 경마장이었습니다. 범행은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면서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 씨가 전부 다 불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들이 33년간 지극정성으로 길러준 어머니를 참혹하게 살해하려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사들이 자꾸 사회 기부를 시키게끔 하려고 그래갖고 잠시나마 가르쳤는데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가 도와줘봤자 비판적인 물먹기다 그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들쑤셔갖고 어머님 마음이 바뀌셨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었고. 이 어머니도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도박빚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제 안 된다 그러고 냉정하게 혼을 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자기가 화날 일이 아니고 참 기가 막히네요. 조사해보니 김 씨는 대학 시절부터 사설 경마에 빠져 사업도 번번이 실패하고 억대 빚까지 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머니가 한 차례 갚아줬는데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댔던 겁니다. 계속되는 돈 요구에 지친 어머니가 더 이상 돈 못 준다, 재산 사회에 전부 환원하겠다 라고 하자 순간 화가 나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실제로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아들이 자꾸 도박에 돈을 탕진하고 돈을 달라 조르니까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잔소리하듯 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에휴, 제가 길러주고 도와준 세월이 얼마인데 겨우 그 한마디에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아들도 자기가 끔찍한 이 폐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긴 했는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치도 뭐 업둥이다 뭐 이런 내색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다른 집 다 직접보다 더 잘해주셨고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만큼은. 내가 잠시만 미쳤구나. 내가 미쳤지.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그냥 할 수가 있지? 잠시나마 미친 게 아니잖아요, 저거. 그런데 저 후회의 말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 왜요? 아들이 그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유산을 19억이나 상속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5억을요 3개월 만에 도박으로 다 탕진합니다. 경마에. 미쳤다 미쳤어. 좋은 곳에 쓰거나 진짜 성실히 썼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한 달에 5억씩 그냥 팡팡 날린 거네. 결국은 도박은 망하는 거예요. 도박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 돈이 생겼다고 해서 빚을 갚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박은 결코. 아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리고 15억이라는 돈이 말이 15억이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요.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또 뭐가 남았어요?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하던 중에 쓰였던 모든 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돈은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씨의 이메일함을 털어봤더니 인터넷상에서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청산가리를 팔았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냐고 추궁하니까 범행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구해 팔았다고 했고요. 실제로 그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진짜 청산... 네, 진짜. 야, 사람 죽으라고 청산가리, 그럼 청산가리를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파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번 돈으로 범행에 사용할 운동복과 운동화 그리고 떡까지 손수 마련해 청부업자들에게 건네줬다는 겁니다.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요. 또 있어? 재판 과정에서 더 큰 게 하나 터지는데요. 어머니 유산을 모두 날리고 아들 김 씨는요. 아버지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니까 상속이 글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와, 진짜 바닥에 내려갔는데 또 바닥이 보이는구나, 아까 말대로. 근데 형사님들의 수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았다는 그 공범 있잖아요. 네. 그 공범도 처리해야죠. 공범을 검거해야죠, 지금. 오 씨도 이 공범은 잠깐 범행만 같이 했을 뿐 정확한 이름도 성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 김 씨한테 받은 보수를 현금으로 나눠주고 공중전화로 뜨문뜨문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미 소식이 끊긴 지 오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이후 백방으로 찾아보려 노력해봤지만 공중전화로만 연락을 해서 통신수사도 불가능했고 인터넷 사이트도 이미 정보가 삭제된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수사가 마무리돼서 늘 마음 한켠엔 찜찜함이 남아있었죠. 수사가 끝나고 4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공범도 결국 꼬리가 잡힙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한 이 사건에 가담한 것까지 모두 밝혀져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그래도 다행히 검거가 됐군요. 동료 형사에게 놈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또 무슨 그러니까 또 어디서 무슨 짓을 어떤 저질지 일을 또 벌일지 모르잖아.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김 씨는 존속 살해, 자살 방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오 씨는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근데 돌이켜보면 자기가 이제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하늘에서 기회를 주는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걸 못 참는 거지.